뽑자마자 바로 식립하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염증이 심해 주변 뼈가 이미 녹았다면 지연 식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뽑고 나서 새 뼈가 차오를 때까지 인공뼈를 이식을 하고 3-4개월 정도를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흙이 돋아나게 기다려야 나중에 오랫동안 쓸 튼튼한 치아가 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입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실 때 비용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치료 기간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는 2달 만에 끝났다는데 왜 나는 6개월이나 걸리냐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내 잇몸뼈 상태를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만 끝내려다가는 나중에 재수술로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기간을 결정짓는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임플란트를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나사를 잇몸에 심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뼈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골 유착 과정이 핵심이죠. 건물을 지을 때 집안이 단단해야 건물이 평생 가듯이 임플란트도 뼈와 얼마나 강력하게 결합하느냐가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바로 플라즈마 임플란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고요. 임플란트 표면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 표면의 유기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서 우리 몸의 혈액과 뼈세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친수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뼈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더 촘촘하고 빈틈없이 달라붙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단순히 빨리 붙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은 플라즈마 임플란트를 하면은 나중에 수명도 더 길어지나요? 네, 플라즈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뼈랑 임플란트의 결합이 훨씬 단단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골 결합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미세 틈도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최신 치료법을 쓰더라도 사람마다 기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에 따른 뼈의 밀도입니다. 60대 남성 평균 아래턱뼈의 골 밀도를 CT에서 봤을 때 850HU 정도로 골 밀도가 높고 단단해서 식립 후에 기다리는 기간이 짧습니다. 반면에 위턱뼈는 약 380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구조적으로 속이 좀 비어있고 푸석한 경우가 많죠. 따라서 위턱이 심었을 때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의학적으로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두 번째는 뼈이식 유무입니다. 뼈가 부족한 곳에 인공뼈를 채워 넣으면 이 이식제가 내 진짜 뼈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밭이 망가져 있다면 나무를 심기 전에 좋은 흙부터 새로 채우고 다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성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튼튼한 임플란트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자분의 회복 속도입니다.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나 흡연은 세포 재생을 늦춥니다. 이럴 땐 무리하게 일정을 당기기보다는 플라즈마 광조사 처리 등으로 결합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언제 심느냐입니다. 잇몸뼈가 건강하다면 뽑자마자 바로 식립하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염증이 심해 주변 뼈가 이미 녹았다면 지연 식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뽑고 나서 새 뼈가 차오를 때까지 인공뼈를 이식을 하고 3-4개월 정도를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흙이 돋아나게 기다려야 나중에 오랫동안 쓸 튼튼한 치아가 되기 때문이죠. 임플란트 치료의 본질은 금속 나사를 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치유 과정 속에서 새로운 뼈를 유도하는 생물학적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단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혈액 응고와 생체 접착 준비 단계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미세 출혈이 발생을 하고요. 혈액이 임플란트 표면과 뼈 사이에 고이게 됩니다. 그 혈액이 혈병을 형성하는데 혈병은 단순한 피가 아니고 성장인자, 줄기세포, 골형성 신호물질의 저장소이고 이 혈병이 새 뼈 형성의 발판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골형성 세포 이동 및 뼈 생성 시작 단계입니다. 혈병 속 신호에 의해 조골세포가 이동을 하게 되고 조골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을 따라 부착하게 됩니다. 이후 콜라겐 섬유와 미네랄이 침착하기 시작해서 약하지만 신생골이 빠르게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임플란트 표면과 직접 결합하는 단계고요. 신생골은 점차 성숙하면서 뼈 구조가 치밀하게 되게 되고요. 임플란트 표면 사이사이 결합하면서 기계적 결합에서 생물학적 결합으로 전환이 되는데 섬유 조직 없이 뼈가 직접 접촉하면서 고정되는 골 유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골밀도, 뼈이식 유무와 양에 따라 임플란트 보철 완성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중 적응 및 안정화 단계인데요. 일정 이상 고정이 나오게 되면 보철을 완성하고 씹는 힘이 가해지면서 뼈는 힘의 방향에 맞게 재배열되게 되고요. 골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임플란트 주변 뼈가 점점 더 단단하게 돼서 기능적 골 제형성이 되게 되고요.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ISQ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고정력 측정을 하는 단위인데요. 측정해보면 뼈와 임플란트가 결합한 수치가 명확히 나오게 되는데요. 원장님 이게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ISQ 수치가 합격점에 도달해 충분히 견고해졌을 때 최종 보철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재수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오래 쓰는 임플란트 보철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합격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ISQ 수치는 일반적으로 70 이상 정도가 나오면 보철을 올리기 괜찮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80 이상이 되면 굉장히 단단하게 뼈가 잘 붙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 60대 정도면 보철 올리기에는 약간은 불안해서 보통 임시치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60보다 낮은 50대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뼈가 아직은 안 붙은 단계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데이 임플란트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건 안 좋은 건가요? 원데이 임플란트가 뼈가 단단하고 충분히 힘을 받쳐줄 수 있다면 빨리 보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인데요. 뼈가 아직 충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임플란트 보철을 올리다 경우에 따라서는 뼈가 고정을 잃고 흔들려 버림으로써 재수술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데이 임플란트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ISQ 수치를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빨리 끝내준다는 말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환자의 성화에 못 이겨서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면 임플란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결국 뽑고 다시 심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조금 늦어지는 건 여러분의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재수술 없이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임플란트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나 늦어지는 치료 기간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궁금한 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